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됐어요. 자, 우리가 저번 주는 그 목요일반 야간반 여러분들 저기 수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진도가 좀 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 전 그 다음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그 교재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쌤이 이렇게 잘라서 올려줄 테니까 그거 보면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템포도 지나가고 여러분 좀 이제 조금 힘들긴 하지만 여하튼 집에서 따박따박 루틴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교재 109쪽을 잠깐 볼게요. 몇 쪽? 109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109쪽에 보면, 맨 밑에 14번 문제가 있을 겁니다. OX. 14번 문제가 있는데, 자, 14번 문제부터 쌤이 그 진도도 안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 이유가 뭐냐면, 또 봐봐. 비행 청소년이 영화 속 깽단을 중거집단 삼아 그들의 가치를 내밀할 경우, 일탈링을 강요하는 것은 차별적 교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그 마더턴 같은데, 또는 뭐 해설지에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아닌지를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저격하는 문제도 평가해서 그 다음에 해설을 저격하는 것도 평가해서 그 다음에 냈거든. 그것만 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잘 봐. 차별적 교제 이론이 되려면 뭘 통한? 그렇지. 포인트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한 뭐다? 학습이다. 이게 차별적 교제 이론의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호작용 과정을 통한 즉 미시적 이론이면서 학습 즉 사회화의 결과라는 얘기죠. 그래서 차별적 교제의 포인트는 상호작용 과정을 통한 즉 과정주의 이론이 미시적 이론이면서 학습을 통해서 일탈했기 때문에 범죄 기술이나 또는 범죄를 용인하는 가치 등을 학습했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사회화의 결과죠. 그래서 차별적 교전이 되려면 상호작용 통한 학습의 두 가지 요건이 꼭 충족이 돼야 돼. 그런데 영화 속 깽단을 중거집단 삼은 것은 예를 들면 영화 속 깽단 중에 조인성이 있단 말이야. 근데 예섭이가 조인성을 추종 동경해서 중거집단 삼아서 조인성을 따라했어요.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다. 조폭처럼 일탈을 했다. 근데 내가 조인성과 예섭이가 교전했니? 상호작용 과정이 있니? 직접적 대면 접촉이나 또는 SS 등을 통한 상호작용 정도로 있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호작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14번 문제는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 하시면 안 되고 요거는 우리가 조금 뭐 생소한 단어지만 개론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별적 동일시 이론이라고 했어요. 차별적 교제라는 상호작용이 없이 내가 조인성과 나를 동일시해서 오케이? 차별적 동일시 이론인데 이게 조금 해설이 잘못 붙어 있죠. 그래서 문제 출제는 교수님이 하고 그 다음에 해설은 아마도 학교선생님이 가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건 기억하자. 차별적 교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상호작용, 학습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고 영어 속 깽단을 중거집단 삼은 것은 상호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차별적 교제가 아니라 차별적 동일시. 예섭이가 조인성을 동일시해서 일탈을 하게 된다. 그다음에 예 베이베, 예섭 베이베, 땡큐 베이베. 정말 나만의 외로운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그 문제는 여러분들 다시 우리가 돌아왔을 때 그 따박따박 질문 받기로 하고요. 진도가 급하니까 쭉 넘어가셔서 사회 집단 있죠. 사회 집단에서 우리가 141쪽까지 이제 그때 진도를 나갔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사회 집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 집단 마무리하고 문화까지 일정 부분까지 마무리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문화 끝나고 나면 우리가 또 자료 분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꼭 듣고 특히 사회 집단 부분은 여러분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3쪽 갈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143페이지를 보시면 자, 먼저 사회 조직이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 조금 이제 개념을 어설프게 잡은 친구들은 이런 게 있는데
사회 조직에는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으로 이분화된다.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하면 개념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잘 들어. 사회 조직은 대개 공식 조직을 의미한다. 이렇게 외워. 자, 왜 그런지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자. 자, 일단은 우리가 사회 집단을 배웠어. 몇 명 이상? 2명 이상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사회 집단에 따른 소속감이 있을 때 우리가 사회 집단이라고 했고요. 사회 집단이 있고, 사회 집단 중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사회 조직이 있는 거야. 그러면 사회 조직은 뭐냐? 말 그대로 조직화됐다는 거야. 뭐라고? 조직화됐다고. 조직화됐다는 얘기는 그 사회 집단의 목표가 명확하고 지위와 역할이 명백히 주어져 있고 조직적 체계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사회 조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웬만한 사회 집단은 어느 정도의 조직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조직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사회 집단이지만 조직화되지 않은 사회 집단도 있죠. 이걸 A라고 한다면 이게 뭐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공동사회나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대개 요 A겠죠. 집단이지만 조직화되지 않은 사회 집단. 뭐가 있죠? 가족, 친족, 또래 집단, 이런 등등이 이제 뭐지만 사회 집단이지만 사회 조직이 아닌 거죠. 다시 기억하자. 사회 조직은 사회 집단 중에서 조직화된 걸 사회 조직이라고 해요. 기억하고, 그리고 별말 없으면, 잘 들어, 이 사회 조직이 별말 없으면 공식 조직을 의미한다. 요거를 받아들여야 개념이 깔끔해진다. 사회 조직은 별말 없으면 공식 조직을 의미하는 거야. 예를 들면 너는 사회 조직에 소속돼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별말 없으면 공식 조직에 소속돼 있니? 이런 뜻이야. 그래서 사회 조직의 정의와 공식 조직의 정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이 명백히 주어져 있고 집단의 목표가 명확하면 조직적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을 사회조직, 즉 공식 조직이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그러면 공식 조직을 말만 쓰면 되지 왜 사회조직이라는 말을 쓰냐. 일반적으로 사회조직은 공식 조직을 의미하고 비공식 조직과 대비될 때 공식 조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조직은 공식 조직을 의미한다.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오늘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교재를 보시면, 자, 143쪽에 공식 조직의 그 중간에 보시면 의미, 특징, 사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특징, 그거 주시면 돼요. 규칙과 절차가 중시되고, 형식적 인간관계, 지위와 역할이 명백히 주어져 있고, 별표, 공식적 운영 체계를 갖고 있다. 공식적 운영 체계를 갖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뜻이거든. 쉽게 말하면, 뭐 회장이 있고 총무 있고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칙이 명확한 이게 전부 다 공식적 운영 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면 공식 조직, 즉 사회 조직이 되는 거야.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 조직이 나오는데 지울게요. 자, 비공식 조직인데 억수로 중요하죠. 자, 비공식 조직의 포인트는 뭐냐면 공식 조직 내의 구성원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공식 조직 내의 구성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공식 조직의 목표와 다른, 이게 중요합니다. 공식 조직의 목표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들끼리 만든 걸 비공식 조직이라고 합니다. 다시, 공식 조직의 구성원을 바탕으로 하지만, 즉 공식 조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공식 조직의 운영 체계와 별도로 만들어진 걸 비공식이라고 해. 공식 조직의 운영 체계와 별도로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따 하겠지만 무슨 부서는 공식 조직 운영 체계 안에 돌아가고 있잖아. 이거는 공식 조직의 일부니까 비공식 조직이 아닌 거지. 그래서 학교의 무슨 부서, 학교의 무슨 총무과, 학교의 학생회, 이것은 공식 조직 안에 들어가고 있는 운영 체계고, 여기 구성원을 바탕으로 하지만 별도로 나는 뭐 탁구가 좋아요. 탁구 좋아하는 애끼리 만든 탁구 동호회, 이런 것들이 비공식 조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 조직의 운영 체계와 별도로, 그래서 공식 조직을 뭐로 바탕으로, 즉 공식 조직을 전제로 만들어졌지만 뭐다? 공식 조직의 뭐 운영 체계와 별도로, 공식 조직의 운영 체계가 별도로 만들어질 때 이걸 뭐라고 한다?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고, 대개 목적이, 공식 조직의 목표와 다른 목표를 갖고 있거든. 대개 목적이 친목 도모에 맞는다. 대개 목적. 오케이? 따라서 그 공식 조직의 의미 됐고요. 그 다음에 형성 배경에서 보면
좋더라. 1차적 집단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했는데, 잘 봐. 자,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의 운영체계가 별도로 만들어졌는데, 비공식 조직이 가지는 장점이 인간적인 유대감을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비슷한 특징이나 비슷한 목적이나 또는 뭐 비슷한 취미를 가진 애들끼리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친밀감이 높아요. 그래서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다.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다. 즉 1차 집단 전 인격적 관계가 뭐가 중심이 된다. 이게 이제 비공식 조직의 특징이고요. 이런 비공식 조직이 활성화될 때 딱딱한 공식 조직 내에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더욱더 공식 조직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비공식 조직이 될 거죠. 오케이? 이게 바로 비공식 조직이 되겠고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장점은 오히려 구성원의 사기 증진,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줌으로써 공식적으로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원활한 의사소통에 기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식 조직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딱딱한 공식 조직 내에서 할 수 없는 말들은 같이 꼿꼿이 하면서, 그래서 우리 원장님하고 나하고 몇 명이 되게 꼿꼿이 동호회랑 비공식 조직에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원장님은 되게 할미꽃을 할미꽃 할만큼 뭐 이러면서 꼿꼿이 하면서 이제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예석이도 뭐 장미, 사과, 애플, 아이폰. 자, 여하튼 그렇게 원활한 의사소통에 기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비공식 조직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비공식 조직 인간관계가 공식 조직의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원래 공식적 라인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꼿꼿이 하면서 원장님과 나 사이에 비공식 조직 안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공식 조직의 운영을 방해할 수 있죠. 그것을 영보주의라고 하죠. 지연, 혈연, 학연, 취미가 같다는 이유로 서로 챙겨주면 오히려 공식 조직의 운영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겠죠. 됐나요? 이게 바로 비공식 조직이에요. 원래 비공식 조직은 딱딱한 공식 조직 내에서 인간적 유대감을 또는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그 취지인데, 그래서 학생들에게 매번 물어봐요. 월급을 많이 주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거냐, 비공식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인간적인 유대감, 1차 집단의 성격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냐 물어보면 대개 학생들은 월급 많이 주면 됩니다 이런 거 하는데, 대성학원은 둘 다 합니다. 그래서 대성학원도 무슨 강구 동호회 이런 거 만들면 지원해줘요. 그다음에 인센티브 제도도 있고. 그래서 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사례에 보면 공식 조직 내 동그라미 동창회 향후의 각종 동호회가 전부 다 비공식 조직이 되는데, 그 동창회는 학교가 같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향후에는 지역이 같은 애들끼리 만든 게 바로 향후회야. 그 다음에 동호회는 취미가 같은 애들끼리 만든 게 동호회. 그래서 공식 조직을 바탕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꼭 필기해라. 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면 A 아파트 뭐 동창회, A 아파트 탁구 동호회라고 합시다. 자, 이거는 비공식 조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파트 자체가 공식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조직을 전제로 만들어진 게 비공식이잖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절대로 비공식 조직이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같은 논리로 강남구 축구, 뭐 조기축구 이런 거, 지역도 이거는 공식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강남구 축구 동호회 이런 것도 절대로 비공식 조직이 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역이나 아파트를 배경으로는 비공식 조직이 만들어질 수 없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야. 학생회 이런 거 있잖아. 학생회. 그 다음에 학교의 뭐 학부모 대의원회 이런 거. 자, 또는 뭐 무슨 부서 이런 거 있죠. 이런 등등은 얘는 공식 조직의 일부야. 그래서 공식 조직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공식 조직의 일부, 또는 뭐 몇 반 이런 것도 가끔 시험에 나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식 조직의 일부기 때문에 얘는 비공식 조직이 아니라 얘는 공식 조직으로 가셔야 됩니다. 얘를 비공식 조직이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원님도 잘못 줬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동아리예요. 동아리.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동아리는 두 가지가 다 다릅니다. 어떻게 돼? 동아리는 정규 수업 과정, 다시 말하면 정규 수업의 일환으로, 정규 수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는 공식 조직 안에 돌아가오잖아. 그러면 얘는 공식 조직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방과 후 동아리 이런 거, 또는 별말 없는 별말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동아리 그러면 되게 공식 조직 운영 체계와 별도로 그 공식 조직 안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LP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비공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정규 수업 시간의 일환으로 돌아간다 또는 정규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돌아간다 이러면 공식이고, 방과 후 동아리, 일반적인 동아리는 비공식으로 문제를 붙이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몇 개만 더 적어볼까? 그 동창회 있죠? 여기 볼게요. 동창회. 보이죠? 자, 예를 들면 A 대학교 내 B 고등학교 동창회 이렇게 돼서 A 고등학교 내 B 고등학교 동창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뭘까요? 그렇지. A 대학교라는 공식 조직을 바탕으로 만든 비공식 조직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B 고등학교 동창회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들어. 비공식 조직이 되려면 현재 공식 조직의 구성원을 바탕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현재 비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나 현재 비고등학교의 공식 조직에 구성해 있는 선생님들 또는 교직원들이 공식 조직 운영 체계와 별도로 만든 게 비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비고등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만든 비고등학교 동창회는 절대로 비공식 조직이 될 수 없는 거야. 알겠죠?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이후로 만든 사회 조직인 거지, 이거는 비공식 조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절대로 비공식 조직이 될 수 없고요. 그러면 공식 조직은 당연히 가능하죠. 그리고 대개 이 정도 규모는 공식이죠. 왜냐하면 공식적인 무슨 체계? 그렇죠. 공식적인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면 당연히 회장이 있고 총무 있고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그렇게 나오면 당연히 비고등학교 동창회는 당연히 공식 조직이겠죠. 오케이. 이런 말을 줄 때 맨날 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서 지금 정리한 대로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리는 내용들이니까 비공식 조직은 이 정도만 외워두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갈게요. 베이비. 넘어가자. 그 다음에 이제 144페이지에 이제 자발적 결사체가 있는데, 이것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4페이지에 이제 자발적 결사체가 있는데, 잘 들어봐봐. 자발적 결사체라는 개념은 1960년대, 70년대 이후에 등장한 개념이야. 무슨 말인가면, 우리가 시민혁명 이후에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고 시민의 중심이 되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기업의 힘이 강하다 보니까 기업의 강한 기업 때문에 시민사회가 위축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힘이 커졌잖아요. 복지는 아무래도 국가의 힘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정부와 국가의 힘이 커지고 자본주의가 발달한 과정에서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시민사회가 위축되기도 했어. 이에 시민사회 스스로 만든 걸 우리가 자발적 결사체라는 개념이 등장이 된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시민사회 스스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든 게 자발적 결사체거든. 그럼 먼저 우리 저번에 했던 이익사회와 자결체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했을 때 이익사회를 배웠었어. 그다음 이익사회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결합된 게 이익사회죠. 특정한 목적, 이거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익사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결사체라고 했죠. 오케이? 이 결사체 중에 영리적 결사체도 있었고 강제적 결사체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자발적 결사체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결사체 중에 우리가 강제적 결사체가 있었죠. 의무적 결합.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오케이. 특정한 목적에서 결합됐지만 의무적 결합. 정부, 그 다음에 군대, 그 다음에 학교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리적 결사체가 있었습니다. 영리적 결사체는 영리 목적, 돈 목적으로 만든 회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 5개는 꼭 기억하라 했지. 요 5개는 뭐지만 이익사회지만, 즉 결사체지만 자발적 결사체가 아닌 이익사회.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무슨 결사체? 자발적 결사체를 배우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이 자발적 결사체는 시민사회 스스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기존에 또 아까 얘기했대로 회사, 정부, 조직 이런 것들은 자결체가 될 수 없는 거야. 얘들의 힘이 비대화되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를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세 부분으로, 몇 부분? 세 부분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에 따라서 세 개 목적으로 크게 나눠보자는 거야. 자, 첫 번째. 이렇게 나눠볼까요? 자, 뭔가 되겠죠? 자, 첫 번째 먼저 친목단체가 있죠. 친목단체가 있습니다. 자발적 결사체 중에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친목단체, 뭐 교재에 있는 것처럼 각종 동호회, 동창회, 향후회, 종친회 이런 거, 같은 성식끼리 만든 종친회, 그 다음에 같은 지역 출신의 이유로 만든 향후회, 같은 학교 출신의 이유로 만든 동창회, 취미가 같다는 이유로 만든 동호회, 이렇게 전부 다 친목단체가 되겠고요. 그래서 조금 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되어 있죠? 이익집단 되어 있죠. 이익집단은 자신의 직업적 이익을 위해서 만든,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서 파업하고 있는 의사협회 이익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 이익, 예섭의 이익, 노동자 이익을 위해서 만든 노동조합 이익집단이죠. 변호사회 이익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 여기 있죠, 3개. 시민단체는 뭐 환경운동연합 이런 거죠. 사회적 공익으로 만든, 사회적 공익을 목적으로 만든 자발적 결사체가 되겠죠. 얘는 거기 있고요. 자, 그럼 특징을 한 개씩 보도록 보자. 친목집단은 당연히 뭐죠? 사익이겠죠. 오케이, 자신들의 이익. 그 다음에 이익집단도 자신들의 직업적 이익이니까 당연히 사익이겠죠. 그 다음에 시민단체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공익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친목단체는 당연히 친목 중심의 결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익집단은 당연히 과업 중심이 되겠고요. 자신의 직업적 이익이라는 과업 중심이고요. 얘도 시민단체도 사회적 공익이라는 과업 중심이 되겠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친목 이렇게 나눴을 때 시민단체는 공식이야 비공식이야 둘 다 가능해요. 공식이야. 시민단체는 무조건 공식입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규약과 절차를 가지고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보조금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시민단체는 공식적 운영 체계를 통해서 국가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00%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익집단도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노동자 3명이서 죄송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노동자 3명이서 노조를 만들었다고 해서 노조의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규약과 절차, 형식에 따라서 그걸 갖추었을 때 노조, 노동조합이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얘도 공식적 운영 체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공식입니다. 근데 친목단체는 얘는 다양합니다. 공식도 있고, 그 다음에 비공식도 있고, 그 다음에 공식도 비공식도 아닌 사회 집단도 존재할 수 있지요. 이게 중요한데, 시작하자. 자, 친목단체는 첫 번째, 외워라. 자, 자결체 중에서 친목단체도 공식적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공식이야. 다시, 공식적 운영 체계를 갖고 있으면 공식이야. 예를 들면, 회원수 20만 명의 테니스 동호회, 공식적 운영 체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회비 내고, 회장이 있고, 총리 있고, 규약이 있고, 공식 조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A 고등학교, 자, A 고등학교, 자, A 고등학교, 자, A 고등학교, 자, 파이팅. 자, A 고등학교 총동창회 이러면 공식적 운영 체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총동창회 그래서 공식적 운영 체계가 있다고 맥락을 주니까, 그래서 웬만한 사회조직은 공식 조직이라는 게 이런 거야. 맥락을 주겠습니다.
자, 공식 조직이고요. 비공식 조직은 회사 내 뭐 A 고등학교 동창회 그러면 당연히 비공식 조직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사회 집단은 우리 세 명이서 이름만 동창이지 세 명이서 만든 그냥 자결체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공식적 운영 체계도 없고, 그 다음에 공식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을 바탕, 동일한 공식 조직 안에 구성원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면, 즉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자결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물론 요 세 가지 종류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것도 있지만 이따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됐나요? 오케이.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자발적 결사체의 그 특징에 보시면 144페이지의 중간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며 그랬죠. 자, 한번 잘 봐. 자발적 결사체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생각하면 안 돼. 선생님, 의사협회에 저는 의사가 아니어서 가입하지 못하는데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은데요. 이런 대학 못 갑니다. 다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얘기는 강제적 결합도 아니고 의무적 결합도 아니고 영리적 결합도 아니고 자발적 결합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냐 아니냐는 것은 자결체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선지야. 그래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요러면 뭐로 문제를 풀어라? 자결체로 문제를 풀어라 이런 뜻입니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다 그러면 자결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즉 영리적 결사체거나 강제적 결사체거나 또는 뭐 공동사유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하튼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단 말은 자결체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문제다. 꼭 기억하셔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뭐 순기능에 보면 뭐 시민사회, 아까 시민사회 다양성에 부여하고 다원적 이익을 표출할 수 있다. 오케이. 역기능은 자신의 이익만 주장하다 보면 배타적 특권 집단화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사회, 지금 의사협회처럼 뭐 하여튼 의사협회처럼 지금 사회적 혼란과 통합을 이제 저해할 수도 있다. 물론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나름의 이익이 있겠지만 지금 작품의 상황을 보면 좀 그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은 잘 아실 거니까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자결체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45분을 초과하면 화면이 두 개로 분할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끔 시간을 보는 거야. 지금 몇 분째 가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한 30분이 좀 안 됐네. 자, 마지막 올라가. 그럼 이제 사회 집단을 마무리하면서 줄게요. 사회 집단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그 분류 있죠, 분류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145쪽에 공간이 많죠? 그래서 필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45쪽에 공간에다 필기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거 이제 싹 정리하는 거야. 오케이? 정리하기 전에 요거 문제 할게요. 자, 1차 집단과 그 다음에 공동사회 중에서 누가 보다 큰 범주일까? 다시, 공동사회와 1차 집단 중에서 누가 보다 큰 범주일까? 1차 집단이죠. 그러니까 공동사회는 전부 다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한데 우리가 이익사회 중에서도 아까 비공식 조직처럼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한 조직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사회와 1차 집단 중에서는 1차 집단의 범주의 크기가 더 커요. 그거 가끔 나오니까 적어볼게요. 그래서 공동사회가 있고 1차 집단이 있으면 모든 공동사회는 1차 집단에 들어가지만 뭐 중에서도 이익사회 중에서도 오케이?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한 게 가능하기 때문에 요 관계다. 요거 한 개 기억해 두시면 2차 집단과 이익사회 관계도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모든 공동사회는 1차 집단이지만 이익사회 중에서도 비공식 조직처럼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조직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집단이 공동사회보다는 보다 큰 범주다. 요거 혹시라도 범위를 물어볼 때 써먹을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적어볼게요. 자, 지금 요거는 개념상 분류입니다. 뭐라고요? 개념상 분류고요. 아참, 여기다가 우리 옛날에 요런 그림 한번 본 적 있을 거예요. 요런 그림. 여기 공식이고요. 여기가 이제 비공식 요런 그림 본 적 있을 겁니다. 근데 시험은 잘 안 나오죠. 요런 그림은 뭐냐면 공식 조직을 전제로 만들어진 비공식 조직.
공식 조직의 구성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비공식 조직 이런 뜻이야. 따라서 비공식 조직의 구성원은 공식 조직의 구성원이다. 이건 맞지만 공식 조직의 구성원은 모두 비공식 조직 구성원 이거는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 그림은 다시 한번 형성과 비공식 조직의 형성과 구성원을 그리면 형성과 구성원은 이런 느낌으로 모든 비공식 조직의 구성원은 공식 조직이구나. 근데 그 역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지금 내가 그리는 요 그림은 개념상 분류야. 자, 뭐라고? 개념상 분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런 요 그림으로는 잘 이해하지 말고 그냥 내가 말한 대로 공식 조직의 구성원은 모두 비공식은 아니지만 역은 성립한다. 그렇게 한번 기억하시고요. 혹시 나오면 이것은 구성원과 형성 배경이 있다는 그림이고 우리가 외울 거는 개념상 분류야. 자, 이거를 공식이라고 할게요. 자, 이거를 비공식 조직을 할게요. 그럼 이게 뭐겠니? 그렇죠.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자결체는 공식 조직은 전부 다 이익사회죠. 특정한 목적으로 해서 결합된 이익사회고요. 그 다음에 이익사회와 공동사회는 이분법적 구분이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으로 해서 결합했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한 개야. 그래서 이것은 공동사회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사회 집단은 이익사회와 공동사회로 구분이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한 개씩 볼게요. A는 뭐냐? 이익사회의 공식이지만 자결체가 아닌 거. 요 B는 뭐냐? 자결체면서 공식이죠. 정년의 이익사회고요. 요 C는 뭐냐? 자결체인데 공식도 비공식도 아닌 자결체고요. 요 D는 뭐냐? 비공식 조직이죠. 따라서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결체에 들어가죠. 이거 맨날 시험에 나오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E는 뭐냐? 공동사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개씩 적어가면서 마무리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적을게요. A 볼까요? A는 아까 했는데, 그렇지. 공식인데 뭐가 아니고, 그렇지. 자발적 결사체가 아닌 공식. 강제적 결사체거나 또는 뭐 영리적 결사체. 결사체 이익사이지만 자발적 결사체가 아닌 공식. 세 개만 적어볼까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회사, 정부 조직. 우리 저번 시간에 5개 다 적었어. 회사, 정부, 조직, 학교. 시험에 제일 잘하는 게 세 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년에 갈 군대. 올해는 깡대, 내년은 군대. sorry. 자, 그 다음에 자, B. 물론 교도소까지 5개 있습니다. 자, B는 자결체에서 공식인데 아까 외웠는데 시민단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익집단. 그렇죠. 그 다음에 친목 중에서 공식 있었죠. 총동창회 같은 거. 친목 중심인데 공식적 운영 체계를 갖고 있는 것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학회까지 적으세요. 학회. 4개 배워. 학회 모두 자결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아까 했는데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무슨 모임 정도의 수준. 예를 들면 3-4명에서 만든 뭐 주사파, 주사위를 술 마시는 새끼들 이런 거. 회비 정기적으로 거두지 않고 모든 돈은 예습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D는 비공식 조직이니까 뭐 회사 내 또는 학교 내 동호회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는 이거는 공동사이니까 그러면 가족, 친족 또는 집단. 예. 그래서 이 집단, 가족, 친족 또는 집단, 동등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거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144페이지 이제 자발적 결석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보면 이제 관료제, 탈관료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맨날 한 120명 되는 애들이 쭉 뒤에까지 있다가 아무도 없는 나만의 외로운 베이비를 하다 보니까 뭐 좋은 점도 있고 뭐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안타까운 건 그래도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코로나 시국이라 어쩔 수 없긴 하지만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눈빛을 보고 수업하는 거 저는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얼굴을 보고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은 목소리만 들어가. 오케이? 자, 갑시다. 자, 관료제, 탈관료제 가도록 할게요. 중요해요. 모양을
적어주셔야 돼요. 오. 자, 봐라. 이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는 틀린 사람은 많지는 않는데, 요즘에 이제 교과서가 개정되고 문제 패턴이 조금씩 변형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힘을 줄 수도 있어.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147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마무리 비교라고 되어 있죠. 그걸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7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 관료제, 탈관료제 마무리 비교 있죠? 거기부터 정리할게요. 자, 이게 이게 관료제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탈관료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선생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딱 한 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문제 풀다 보면 관료제 나쁜 거, 탈관료제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잘 들어. 농업사회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사회가 전개되면서 사회 조직이 발달해가면서 상당히 이제 업무가 많아졌어요. 그전에 농업사회보다. 그러면 산업사회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등장한 게 관료제라는 공식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를 따박 나누어서 분업화하고 세분화해서 정해진 절차와 형식대로 일을 처리하면 보다 많은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등장한 조직이 관료제고, 나름 근대의 산물이에요. 근대는 시민혁명 이후를 근대라고 하지만 근대는 이성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의 작용에 따른 합리주의 사고의 확산으로 등장한 게 관료제예요. 즉 옛날에 뭐 왕정 시대에는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장관이 되고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고 이랬단 말이야. 능력 별론데. 근데 관료제가 등장하고 산업사가 등장하고 근대가 등장하면서 이성을 바탕으로 합리성이 확산되면서 시험을 봐서 승진 시험을 보고 입사 시험을 봐서 능력이 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 나가. 따라서 나름 산업사회에서는 관료제가 나름 합리적 조직이었어요. 나름 효율적 조직이었는데 이제 세상이 변하면서 역기능이 생겼죠. 오히려 관료제가 비능률성이 생겼고 역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정보사회에 등장한 또 공식 조직이 탈관료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산업사회에서는 나름 관료제가 효율적인 조직이었다. 그러나 역기능이 생기면서 정보사회에 걸맞는 보다 효율적인 조직, 공식 조직인 탈관료제가 생겼다.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작하자. 그래서 관료제의 무성기는 역기능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탈관료제가 되겠고, 그래서 관료제는 꼭 기억해. 산업사회의 산물이야.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탈관료제는 정보사회의 산물이 되겠고요. 오케이. 자, 관료제도 나름 뭐를 지향했다? 효율성을 지향했는데 역기능이라는 비능률성이 생겼기 때문에 정보사회에 걸맞는 효율성을 지향하는 조직이 바로 탈관료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관료제도 공식적 운영체계를 갖고 있는 공식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탈관료제도 공식적 운영체계를 갖고 있는 공식 조직이다.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둘 다 뭐죠? 공식. 그래서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게 둘 다 효율성 지향, 둘 다 공식, 둘 다 효율성 지향, 둘 다 공식 조직, 공식적 운영체계, 공식적 통제 방식을 따른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고요. 자, 그럼 교재를 계속 보시면 조차라 수직적 계층화, 그 다음에 수평적 분업체계, 요거만 생각하면 돼. 관료제는 일반적으로 피라미드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만 생각해. 관료제는 일반적으로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수직적으로는 계층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구성원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한이 상층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방식이 상층부에서 밑으로 내리는 의사결정 방식이 바로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는 서열화되어 있고 수평적으로 업무가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어요. 다시 기억할게요. 수직적 서열화, 수평적 분업체계, 이게 바로 관료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피라미드 구조상, 이 서열적 구조상 예습비는 어디에 있겠니? 그렇죠. 이쪽에 또 밑에 있겠죠? 오케이. 예습비가 여기 있으면 예습비는 업무, 나에게 주어진 업무만 지금 이렇게
세분화해서 요것만 정확하게 처리하면 큰 문제가 없다. 이게 바로 관료제의 특징이죠. 그래서 수직적 계층화, 수평적 분업 체계. 그 다음에 의사결정 방향은 하향식, 수직적 서열화. 됐죠? 그 다음에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고 부서 간의 경계가 명확합니다. 따박따박 일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름 산업세는 부서 간의 경계가 명확한 게 부서 간의 경계가 명확. 옆으로 적어볼까? 부서 간의 경계가 명확한 게 쓸데없는 분쟁의 소지를 줄여요. 그래서 분쟁의 소지 줄임. 쓸데없는 분쟁이 안 나타나. 이게 장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맞아요. 동사무소 있죠? 동사무소 가면 이게 대표적인 반려제인데, 뒤로 가면 갈수록 구성원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열심히 일하고, 급이 낮은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고, 뒤에 이제 좀 높은 공무원들을 자빠져서 보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어떤 일하러 갔어요. 가가지고, 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옆으로 가세요. 또 버릇도 먹고 또 기다렸어. 옆으로 가니까 또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제 소관이 아닙니다. 뭐야, 씨발. 그래서 또 공백 기다려서 옆으로 가니까, 담당자가 휴가 갔대. 개빡치죠. 그래서, 조직의 목표 달성, 다시 말하면, 국민의 복지 증진이나 국민의 편리성 향상이 이 정부 조직의 목표라면, 굳이 뭐 업무가 쓸데없이 나누지 않고, 이 사람이 처리해줘도 될 간단한 문제인데, 부서 간의 경계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비능률성, 목표를 또 상실해버리는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나름 효율적이고 부서 간의 경계가 명확했지만 이것이 비능률성이 생겼다. 이것입니다. 계속할게요. 중간 관리층의 비중이 높다. 그렇죠. 이겁니다. 중간 관리층의 비중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오른쪽에 보면 타일 관료제는 중간 관리층의 비중이 적어요. 그 이유는 적어라. 수평적 적고요. 중간 관리층의 중간 관리층의 비중이나 인원이 적은 이유는 관료제는 수직적 조직을 지향하지만 타일 관료제는 수평적 조직을 지향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관리층이 적고 그 다음에 저거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했어요. 정보사회가 되면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쓸데없이 중간관리층을 거칠 이유가 없어. 지금은 사장과 말단 직원이 까똑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도 타일 관료제에서의 정보사회에서의 중간관리층의 비중과 역할을 낮추는 요인이 가끔 나와요.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상층부의 권에 집중되어 있고요. 따라서 지속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저거라 구성원이 바뀌어도 다시 구성원이 바뀌어도 정확한 절차와 형식 따라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의 지속성이 높아요. 구성원이 바뀌어도 그게 쭉 지속된다. 지속성. 두 번째 안정성은 저거라 형식과 절차. 정해진 형식과 절차대로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안정성도 높고 그 다음에 예측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여기 지속성도 높고 그 다음에 안정성도 높고 여기다가 예측 가능성이 높다까지 적어두시고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조직의 유연성은 떨어진다. 이게 단점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연공 서열을 중시하는 데 되는데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연공에다 적어라. 연공은 뭐냐면 연공 서열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연공 서열부터는 잠깐만 쉬었다가 여러분들 시간이 44분 애매합니다. 그래서 연공 서열은 잠깐만 쉬었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2교시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